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지방과 인연을 끊어낸 40대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라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집안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날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계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초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5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과 두 번째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답답한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활기를 되찾아서 좋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모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알아주는 효자였죠.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고 능력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형님 또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 형님 부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두 아들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장남은 시모의 차남인 남편 같았죠. 아주버님이 이민을 가자 시모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의 걱정도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모와 합가를 하면서 못해드린 효도를 시모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이렇게 꿈떠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아침에 왜 이리 꿈떠? 아침은 적어도 7시에는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침밥 먹어야지. 네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도 잘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모르면서 주부 하겠다고 한 거야? 집에서 집안일 한 사람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야지. 갓 지은 밥 해야 되는 거 알지?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전날 남은 밥은 네가 다 해치우고, 알았니? 어머님, 몇 끼 밥 새로 지으면 너무 힘들어요.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시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끼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침은 전날 먹었던 반찬 그냥 올릴게요. 어머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챙겨 드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머님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아침밥 차리면 안 되나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야 뭐 혼자 밥 먹으니까 그런 거지만 너는 이제 결혼한 거 아니니?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이고 싶어? 반찬도 몇 끼 정성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밖에서 일할 때 힘이 나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아하면 얘가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니? 아주 그냥 시애미 말에 토나 달고 말이야. 토 달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해. 바로바로 못하겠으면 더 일찍 일어나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것도 힘들다고 징징.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진짜.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대로 지금까지 밥 세 끼 다 매일매일 새 반찬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어머님 청소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나오게 깔끔하게 안 하면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잖아요. 거기다가 옷도 새로 다 빳빳하게 다려놓아야 하고. 저 시집와서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집에서 노는 거라고 말하세요? 참나, 너 계속 말대꾸 한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네. 역시 부모가 없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네 부모 욕 보이는 거다. 알기나 하니? 아무튼 시킨 거나 꼼꼼하게 좀 잘해.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말이고 법이고 규칙이야. 시모는 집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런 시모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몰아 나설 수가 없었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말은 안 해도 남편은 이해를 해줬죠. 종종 남편이 해주는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가 조금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합가한다는 게 나는 좀 걱정했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당신이 선뜻 합가 찬성을 해줘서 고마웠어. 당신이라면 그래도 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당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걱정되네.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많이 쓰여. 당신 내가 빨리 승진하고 안정 찾으면 우리도 얼른 분가를 하자.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줘. 내가 정말 당신한텐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어머님이 우울증이 워낙 심하셨잖아. 그전에는 무기력증 때문에 거의 누워 계시기만 하시기도 했다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계속 누워 계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집안일 하는 거 보실 때는 누구보다 활기차시거든. 뭐라고 하실 때는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우울해 하시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결혼 초반에도
어머님이 많이 우울해 하셨잖아. 그런데 나한테 살림 알려주시면서 뭔가 활력이 생겼다고 하셔야 할까? 아무튼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형이 이민 가고 나선 우울해하는 거 엄청 심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어머니가 좀 더 나아지셨던 것 같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시겠지. 바깥 활동도 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곁에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버텨줘. 친인척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님의 우울증, 형의 부재 등이 많은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아주버님 이민 이후에 크게 우울증을 앓았죠. 거기다가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모께서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면서 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저는 어느덧 베테랑 주부가 되었고 어머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줄었죠. 어머님이 살갑고 따뜻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걸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을 향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며칠 여행을 가거나 할 때면 어머님의 우울증이 갑자기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님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실 어머님께 다른 일로 상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늘 매번 새롭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님과의 차별이었어요. 아무래도 곁에 항상 볼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선 형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상 귀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셨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했지만 점차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으로 저는 서운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도 넘어섰죠. 처음 형님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결혼식 이후 5년 차가 된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장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 부부를 저희가 보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네야,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니?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거라. 너희 온다고 둘째가 반찬 많이 해뒀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챙겨가기도 하고. 아참, 그리고 둘째야. 오늘 별일 없으면 형님이랑 근교 여행 좀 다녀오고 드라이브 좀 시켜줘라. 그네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기도 많이 편했잖니.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가고 싶다는 곳도 좀 운전기사 좀 해주고 온 김에 가보고 싶었던 곳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네는 혹시 가보고 싶었던 곳 있니? 둘째가 알아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만 혹시라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렴. 그리고 반찬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둘째한테도 말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음식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볼 곳도 있고
그래서 근교 여행은 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잠도 여기서 안 자고 다른 곳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서는 배가 불렀는데 어떻게 나가서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막달인데 언제 아이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괜찮다. 아이는 나올 때가 돼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쟤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돼. 일정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애랑 같이 가거라. 제가 운전 다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넓은 땅덩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겠니? 그니까 둘째한테 하라고 시켜. 어차피 쟤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대니까 그냥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제 예정일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로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는 그냥 하는 말 가지고 아주 죽자고 달려드네. 얘는 이렇게 예민해. 뭔 말을 못한다니까. 역시 큰애는 큰 며느리감 닮네.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작은 애가 좀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서운하다 어쩐다 이러고 있으니 에휴. 시모는 형님 부부가 귀국을 할 때면 항상 저에게 냉장고를 꽉꽉 채울 만큼 반찬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형님 부부도 일정이 있으니 집에서 밥을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라며 반찬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라고 시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막상 형님 부부가 떠나면 냉장고 가득 남은 반찬은 모두 저의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애가 쓰게 만든 반찬은 버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반찬을 이번에 이렇게나 남겼니? 너는 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밥 잘 챙기지 않고 뭐 한 거야?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의 남겼네. 그러게 밥 먹을 때 팍팍 떠서 줬어야지. 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껴서 먹었던 거 아니니? 아이고, 정말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지 않고 진짜. 큰애였으면 알아서 척척 다 정리했을 텐데. 아유,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님, 이번에 반찬 어머님이 만들라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반찬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남는다고 조금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놓고선 또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이번에 남은 반찬은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요.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거 다 먹어야지. 너는 살림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까운 줄 몰라?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든 네가 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에 애들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구나. 다음에 올 때는 이번 레시피 말고 다른 걸로 요리해야 될 것 같다. 네 형님 덕분에 너도 참 많이 배운다. 그치? 어머님, 평소랑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잘 먹었던 때 레시피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번에 형님 부부 왔다 가시고 몸살 왔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제 노력 알아주시지도 않고 서운하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면 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는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형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점차 시모의 행동이 심해지면서 남편 또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비교를 당할 때면 남편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동준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잘 나와서 선생님들도 다들 동준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성적 올리겠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대견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니 더 대견하고 장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정희는 외국에서 1등 한다는데 그게 더 대단하지 않니? 한국말도 아니고 꼬부랑 외국어로 1등 하는 거잖아. 난 외국어로 1등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더라. 이번에 정희가 전화로 쌀라쌀라 말하는데 아이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대견하고 기특하더라. 이래서 다들 외국 나가서 사는 건가 보다. 동준이야, 여기서 1등 해봤자 뻔한 고등학교 가겠지만 정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내로라 하는 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니? 아니 어머니, 동준이 칭찬해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없는 정희 말을 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곁에서 재롱 떠는 건 저희 아들 동준이에요. 동준이가 누구보다 어머님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희 칭찬을 이렇게나 하세요? 제가 다 서운하네요. 저랑 형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애들 차별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 그리고 너는 형이랑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네 형이야. 알아서 척척 뭐든 잘해내는 스타일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매번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면 되겠어? 이게 싫으면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야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제는 차별한다고 난리니? 어머니, 저희 얹혀 사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합가해서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매번 형 보고 싶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없을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걱정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합가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얹혀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와이프가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시키기만 하셨으면서 어떻게 얹혀 살았다고 하세요? 아니 그럼 얹혀 산 거 아니고 뭐냐? 여기 집이 내 집이지 네 집이야? 둘째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 네 남편이 이렇게 큰소리 칠 일이야? 세상에 하다하다 지 형이랑 비교한다고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아유, 장남이 상남이구나 정말. 넌 이래서 차남인 거야. 아주버님과 차별을 한다는 걸 서서히 느낄 때쯤 남편은 한 번씩 어머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서운함이 점점 더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커가면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과 저도 차별을 했죠. 형님은 1년에 단 한 번 어머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신에만 연락을 직접 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이 없었고요. 형님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온 날이면 시모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큰애는 외국에 살아서 그런가? 말투가 우아하고 고상해서 참 듣기 좋아. 거기서는 외국어만 쓸 텐데 얼마나 잘하고 살지 내가 안 봐도 뻔하지. 거기 생활도 힘들고 바쁠 텐데 생일 때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축하도 해주니 참 고맙다. 둘째야, 너도 나중에 큰애 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잘해라. 큰애만큼 나 생각해준 사람이 어디 있니? 먼 곳에 살아도 내 생일만큼은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튼 큰애는 큰애구나. 네가 큰애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네가 시집오고 이러기까지 구박 안 하고 살았다. 어머님, 잘 나가다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 챙겨주시는 거라곤 어머님 생신 전화뿐인데 그건 알고 계세요? 신정이고 구정이고 어버이날이고 거기다가 연말이나 연초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생일날 챙기는 거고요. 아주버님이라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어머님 생신상 직접 차려가면서 챙긴 건 난데 왜 큰애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럼 저도 형님처럼 하고 살게요. 저도 생신만 챙기면 돼요? 아니, 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한다. 네가 외국에 있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네가 나랑 같이 살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챙겼을 거다. 걔는 세심하고 꼼꼼한 아이라서 내가 말 안 해도 척척 잘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잖니. 너는 덤벙거리고 덜렁이라서 말 안 하면 안 하는 애잖아. 하여튼 내가 뭐 말만 하면 토다는 건 누구보다 잘한다. 참 선수다, 선수. 어머님, 그럼 형님도 결혼했을 때 같이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어머님 곁에서 술발 들었던 건 전데 어머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잖아요. 근데 왜 곁에도 없는 형님이랑 매번 이렇게 비교하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참 많다. 너는 이렇게 시어미가 뭔 말만 하면 다 대드는데 그러고도 서운하냐? 그네는 외국에서 자기 일 보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고 너는 집에서 노는데 이렇게 챙겨야지 어쩌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매번 형님과 비교를 하셨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었으면 꼼꼼하게 세심해서 알아서 다 해결했을 일이라고 말도 하셨어요. 저에게는 덤벙거리는 애라서 문제나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저희에게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 너희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슬슬 나가렴. 나가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제는 나도 그네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야. 들어오자마자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거 보렴. 생각이 깊은 애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합가했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정 갈 곳 없으면 너네 그 땅 있잖니? 시골에 조그마한 땅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 거기 가서 집 지어서 살면 되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귀국하시면 이 집에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연락했을 땐 한국에서 집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흰 당황스럽죠. 정말 저희 나가서 살아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얘기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골 땅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못 믿었냐? 세상에 너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아? 그네는 역시 심성이 곱고 마음이 깊으니까 바로 합가하겠다고 하지. 너 벌써부터 분란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당연히 큰애가 들어오면 나랑 살지 누구랑 사니? 엄마가 여기 있고 시어미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지 어디 가서 살겠어? 아마 너네한테 말하기 뻘쭘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얘들이 배려심이 깊어서 그래. 여기 들어와서 살 테니까 너희도 시골에 내려가던지 너네 들어가서 살 집 얼른 구해서 나가렴.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네요. 형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용돈 보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와도 자기들 할 일만 하고 가버리는 형인데 왜 들어와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30년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작 버리듯이 말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너무한 것도 많다. 당연히 장남이 들어오면 장남 자리를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형 들어올 때 분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짐 정리하고 나가라. 너는 아주 형을 형 대접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형이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괜히 들어오고 나서 정리해서 눈치 보이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해서 나가라고. 시모는 형님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전부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 부부의 꿍꿍이 속이 왠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모에게 합가에 대한 말을 했지만 시모는 저희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저희 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시모는 불쾌함을 강력하게 드러냈죠. 특히나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 역시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불편해하자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결국 저희를 막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며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아직도 짐을 정리 안 했어? 왜?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야, 뭐야? 우리 오기 전에 집 정리한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니, 그때 저희 여기 집에서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동서는 못 들었어? 이제 슬슬 좀 정리하지. 우리 짐도 내일이면 다 들어올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큰애야. 얘네가 이렇다니까. 너희는 대체 지금까지 집도 안 구하고 뭐 한 거니? 너네 진짜 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야? 이 집 너네한테 물려주기라도 할까봐 그러냐? 절대 너네한텐 줄 재산 1원도 없어. 우리 집 재산은 다 장난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미 너네 몫은 다 주지 않았니? 시골의 땅 받아놓고선 이 집까지 욕심내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 욕심 부린 적 없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정말 나가요? 아니, 몇 번을 말을 해. 너네 이제 짐 빼라니까.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너네가 짐을 안 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일이면 짐들 다 들어온다고 하잖니. 더 시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가 아주 그냥 30년 살았다고 지집인 줄 아는 것 봐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입맛대로 다 맞추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취급하세요? 저희 이렇게 짐짝 버리듯이 버리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집 나갈게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가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갑자기 귀국한다고 통보하신 거고, 저희도 집 알아봐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된 상태잖아요. 좀 시간 주세요. 아니, 널린 게 집인데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는 무슨 내 입맛에 맞춰 살았다고 하는 거야? 뭐니 뭐니 해도 큰애가 최고다. 나는 이제 큰애랑 살 테니까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짐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네 형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시모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등에 지고 기세등등해서 저희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는 지인의 별장으로 짐을 옮겼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빼고 나니 어머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재산 노리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저도 남편도 다시 시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시모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시모의 태도에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몇 달 후 시모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으니 시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아니, 어머니, 갑자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초췌하게 하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던 장남은 어디 가고 왜 혼자 오셨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더니만 여기 집까진 무슨 일로 다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유, 다 내 잘못이지. 너희 그렇게 내쫓고 나서 한 달은 큰애가 나한테 정말 살갑게 잘해주더라. 그러다가 사업을 한다면서 집 명의만 잠시 자기한테 주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차피 평생 큰애 부부랑 살 거 바꾸자고 바꿔준 거지. 근데 걔들이 나를 판자촌으로 내쫓아 버렸어.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쪽방에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벌 받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집을 아주버님 명의로 줬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아주버님 왜 들어오신지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한테
자기가 꺼낼 거니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주버님, 거기 사업 다 말아먹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나이에 여기 와서 뭐 할 줄이나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형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고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희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버리시곤 어쩌시겠다고요?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나 더 이상은 그 좁은 쪽방에서 못 살겠다. 나 너희랑 살아야 되겠다. 나 좀 데리고 가다오. 걔네 이제는 내가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더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니 참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더라고. 벌써 잊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집안 재산 노리는 자식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저희 버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로 당신 자식은 이제 형밖에 없다고 하셨으면서 장남이 돌아왔으니 장남 자리 다시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선택입니다. 저희 이제 마음 접었고 어머님 모실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 되돌아가시고 거기서 못 살겠거든 형한테로 가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너희 그런 애들 아니잖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말만 들을 테니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다오.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시모는 그렇게 저희를 내쫓고 나서 형님 부부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집을 노리고 온 형님 부부의 손에 판자촌으로 내쫓긴 거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집을 차지하고 어머님을 짐짝처럼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를 짐짝 취급하셨는데 결국 그게 어머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희에게 다시 같이 살자며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형보다 자신을 생각해주지 않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결국 시모의 집마저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는 아주버님이 연락을 하시는 듯 했어요. 저희가 받았던 시골 땅 주변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땅값이 몇 배는 뛰어 올랐거든요. 그걸 듣고 나선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자기들 살 집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바로 차단을 했답니다. 저희는 그 땅에 작게 별장을 지어 놓았는데 요즘 그 주변 풍경이 좋아서 그런가 쉬는 날이면 그곳에 가서 지내기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시모는 여전히 쪽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시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무시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출가를 한 상태라 남편과 신혼처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도 느끼면서 보내는 요즘 일상이 참 소중하네요. 조금 더 정리하면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고 시골집으로 가서 남편이랑 여유롭게 살아보려고요.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시나요? 전 남편인 것 같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한창 정신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요즘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 이삿짐 견적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많은 고객님 집을 방문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대에 이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은 얼마로 해주는데 여기는 얼마로 해줄 거냐 얘기하면서 가격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최대한의 손해를 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쩔 때는 견적을 보러 갔는데 다른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업체끼리 경쟁 붙여서 최대한 저렴하게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모두가 제각각의 삶 속에 저희도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드리려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며 만족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땐 너무 서운하죠. 땀 흘려가며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다 해드렸는데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는 이사 전에 없었던 스크래치가 발생이 돼서 전액을 배상하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찾아가 상태를 확인해보면 10년도 더 된 가구의 생활 흠집을 가지고 갑자기 생긴 거라며 어처구니 없는 고객의 거짓말에 다툼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아요. 정말 억울하죠. 연세도 많으셔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며 힘들어 하시길래 안타까운 사정에 그냥 봉사한다 생각하고 이사해 드렸는데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시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시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1년으로 따졌을 때 손가락에 꼽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업 더 열심히 일해서 고객님들 만족시켜 드려야죠. 오늘 견적 5군데 보고 왔지? 잘 해결됐어? 왜 말이 없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표정 보니 딱 그런데? 말도 마. 오늘 전부 다 허탕쳤어. 요즘에 왜 이렇게 진상 손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다들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진기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홍보 잘해줄 테니까 5톤 정도 되는 금액을 1톤의 금액으로 맞춰달라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25층인데 사다리 차는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 어떻게 된 게 오늘 5군데 본 곳 전부 다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올라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니까?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화번호 이거니까 절대 받지 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 요구해야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그래도 최소 한 군데는 성사시키고 오는데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적중하게 되었네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업체를 겨냥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저희 이사업체의 의뢰 전화가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거짓으로 꾸며낸 동네 카페 글들에 소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허위사실의 소문을 퍼뜨린 이후 너무 큰 타격을 받아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직접 입으로 들어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신고한 사람들을 확인한 순간 흥분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던 아내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렸고 그제서야 아내가 견적 보러 갔을 때 어이없는 조건을 말했던 고객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민 건지 물어보았네요. 고소당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벌인 거죠? 원래부터 이사하실 생각도 전혀 없으셨죠? 단체로 저희 업체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작정하신 것 같으신데 혹시 경쟁업체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다른 분들도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아 카페에 글 올린 것뿐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거에 맞지 않아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셔서 한뜻 모아 한 소리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해요? 고소요? 한번 해보세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카페에 블로그에 전부 도배를 해버릴 테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지는 사장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입김에 식당 하나 우습게 망하는 거 익히 소문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불이익당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고소당하는 게 애초부터 두려웠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한 것뿐인데 되려 큰 소리를 내는 모습에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도 여기에서 꼬리 내리고 등 돌린다면 더 기세등등해져서 카페에 더 안 좋은 말들 올려놓고 죄 없는 우리만 당하는 거라고 밀어붙이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며 큰소리친 뒤 경찰서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태도에 혼쭐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기분 전환도 좀 시킬 겸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운전 중이라 아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전 중인 저를 굳이 세워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아내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았는데 잠시 조용한 곳에서 따로 전화통화하자며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아내와 어리둥절한 저 또한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장모님과 단둘이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장모님,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소민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인 건가요? 자네, 요즘 일은 좀 어떤가? 카페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던 것 같던데 요즘 경쟁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들 하나라도 더 계약하려고 그런 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 하루 이틀 벌어먹을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야 하는데 이미지 안 좋아지면 자네만 힘들어지는 거지. 안 그래? 그냥 고소 취하하고 조용히 없던 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알아먹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갑자기 앞뒤 다 자르시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장모님께서 어떻게 저희 업체에게 피해준 사람들 고소하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거참 말귀 못 알아먹네. 내가 꼭 대놓고 얘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시켰다. 내가 지시한 거라고.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소 취하하고 전부 다 돌려보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장모의 한마디에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장모가 시켰다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만 하신 뒤 그냥 끊어버리셔서 당황스러워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해봤지만 장모가 했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업체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있던 아내가 부르는 말에 정신을 차렸고 장모가 저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답변을 줘야 할지 몰랐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기분마저 망칠 것 같아 대충 둘러댔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장모가 했다는 말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딸이 그래도 저와 함께 결혼을 했고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앞길을 막고 있는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인도 저와 똑같은 이삿짐 업체를 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잠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와 아내와 결혼했을 당시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몸에 무리가 오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원도 자주 찾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말에 아내와 함께 처가댁에 들렸을 당시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잠시 이삿짐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몸에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이사를 마무리했을 때 다가온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살로 누워버렸죠. 운동 부족도 있었고 그만큼 몸도 많이 망가진 제 자신을 보고 있으니 한심스러웠어요. 돈보다 몸이 우선이라고 그때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기업을 포기한 뒤 장인 밑에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낸 뒤 아내와 함께 두 발로 뛰며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저녁에 잠깐 보는 게 아닌 매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했고 그렇게 저희 업체는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동네에서 장인의 이사업체가 대부분 잡고 있었지만 고객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사소한 거 하나 소홀히 듣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조금씩 입지가 다져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소개를 타게 되면서 발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지금 현재 저희 업체가 장인의 업체보다 인원수도 많고 꽤 크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되면 기뻐해 주시고 당연히 축하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동네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를 쳤을 게 뻔했습니다. 아내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고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어버린 아내를 바라보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차피 아내도 처가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와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사무실에서 일정을 잡아 팀을 나눠 보낸 뒤 아내에게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한 뒤에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굳어진 장모와 장인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물어봤어요.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기분 나쁜 듯 화부터 내셨습니다. 최서방, 자네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어쩌자는 겐가? 우리 업체 그냥 아예 죽일 작정인 거야. 전날에 대충 전화로 말했으면 알아먹을 것이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겐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미안하네.
이런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지. 우리 밥그릇을 뺏어갔으니 타당하게 되돌려 받으려 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 장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소민이가 매일 두 발로 뛰어다니며 견적 보러 다니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생각이 있으시긴 한 거예요? 소민이와 제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씩 비중이 커지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의 이사업체가 장인어른 업체와 저희 업체 둘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최소 몇 개는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법대로 가시길 원하셔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건 명백히 영업 방해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요. 최서방, 거참 말 많네. 적당히 지저댈 줄도 알아야지. 감히 장인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장인과 장모는 되려 더 큰 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되려 제가 잘못했다고 안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어이가 없었죠.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더 큰 소리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 했으니까요. 웬만해서는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불을 지피게 되면서 더 큰 분노를 만들고 말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누구보다 장인 장모가 더 잘 알면서 저희 업체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정말 너무 서운했었어요. 결국 장모가 전화해서 저에게 명령했던 고소 취하는 들어줄 수 없었고 끝까지 가보자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얘기한 뒤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저를 보면서 장모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되려 더 크게 소리를 쳤고 그 모습에 더 이상의 관계 또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사무실에 가는 동안에도 분노를 삭히지 못하자 회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에 좀 전에 장인 장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듣고 있던 아내의 얼굴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고 결국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네요. 당장이라도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난리를 친 아내를 진정시키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처가의 행동에 저에게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씁쓸했어요. 가족끼리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딸에게 상처를 준 장인 장모를 결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네요. 아내와 저는 처가를 무시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주어진 일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며 처가와의 연락을 일절 끊고 지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 장인 장모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받게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하게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견적을 봐도 일거리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일거리가 잡히지 않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두 번 견적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대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아예 모든 계약이 끊기게 되니 이상하다 싶었죠. 저희 업체가 그래도 타 업체보다 많이 저렴한 편인데 전화 한 통이 안 온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견적 보러 온 곳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좀 전에 방문드렸던 이사 업체인데요. 이사 날짜도 촉박하신데 결정하셨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계약했어요. 다른 곳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전화 안 주셔도 돼요. 훨씬 더 저렴하면서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가격 면으로 더 저렴한 곳을 찾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저나 아내가 견적을 보러 간 이후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전부 다 캔슬되어 버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좋은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거지만 며칠 동안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네요. 늦은 저녁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장인의 행동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만 생긴 것 같다며 한숨 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전화할 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전화를 받는 순간 직원의 한마디에 급하게 아내의 핸드폰을 켜고 검색을 해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네요. 인터넷에 동네 이사 업체에 대해 검색을 하니 온통 장인의 이사 업체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견적을 보려고 다녀왔던 고객님들의 집이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이거 봐봐. 당신이랑 내가 얼마 전부터 견적 보러 갔던 곳 있지? 전부 다 장인 어른이 일부러 접근해서 뺏어 가셨네. 아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를 미행한다고 해서 모든 걸 전부 확인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업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었는지. 우리가 견적을 보러 갈 때 어떻게 하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해 칠판에다가 어디에 견적을 보러 가는지 전부 적어 놓잖아. 하루의 일정들을 시간과 주소를 전부 적어 놓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 회사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과 당신과 나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우리 회사에 장인어른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다는 말이잖아. 내 느낌은 확실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만약 정말 장인어른이 이런 일을 꾸몄다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말 너무하시네. 저희는 머리끝까지 올라온 화를 삭히며 장인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출근을 한 뒤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20명 정도라서 분명히 안에 저희를 배신하고 장인어른과 손잡은 직원이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도중 전화가 울렸고 견적을 보겠다는 고객의 말에 저희가 하던 대로 대시보드에 장소와 고객의 성함을 적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객님의 집에 도착을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한 뒤 견적을 봐주었고 만족해하는 얼굴을 확인한 뒤에 결정되시면 연락달라고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하고 고객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함께 아파트 정문에서 나와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차를 세운 뒤 아내는 정문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고 저는 고객님 집 아파트 건물 밑에 몸을 숨긴 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해 들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차는 충격적이게도 장모님의 차였고 차에서 내린 한쪽 손에는 견적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죠. 저희 업체에 장인이 심어놓은 스파이 직원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7층에 멈추었고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둔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던 고객님의 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냐는 말에 물건을 놓고 온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한 뒤 문을 열어달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을 했고 약간 망설이는 것 같은 고객님의 뒤늦은 대답과 함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현관에 신발이 없었어요. 물건을 찾는 척하며 주방 테이블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당황해하는 고객님께 죄송하다며 천천히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순간 굳게 잠겨진 것 같은 문 밑에 틈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급하게 들어가다가 떨어뜨렸는지 바닥에는 견적서가 놓여 있었고 생각보다 밑바닥에 벌어져 있는 틈으로 익숙한 여자의 손이 견적서를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시선을 응시하고 있자 고객님은 급하게 몸을 막아선 뒤 다른 곳에 물건을 흘린 거 아니냐며 그만 나가라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견적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놓고 온 물건을 발견했다고 그곳으로 향하려 하자 고객은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견적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손으로 잡겠다며 팔을 휘젓고 있는 장모의 손이 참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팔을 너무 길게 뺐는지 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꽉 끼었는지 결국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급하게 몸을 숨기시다가 견적서를 떨구셨네요. 이거 몰래 가져가시려고 바닥에 벌어진 틈 사이로 팔을 내미신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업체에 망하게 하면 마음 편하시고 두 발 뻗고 잠이 잘 오시는 것 같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모님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힘들게 시간 내어 상담받은 걸 전부 뺏으시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회사 운영하니까 우리한테 견적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 업체끼리 비교를 해도 전부 너희 쪽을 선택하니 화가 안 나? 우리뿐만 그런 줄 알아? 다 업체들도 너희가 눈에 가십거리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꾸몄다. 그런데 잠깐만, 내 팔이 안 빠진다. 너무 꽉 끼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 어쩌냐? 최서방, 일단 문 좀 열어봐. 정말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네요. 소민이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아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그나저나 문까지 잠그신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데. 고객님, 죄송하지만 방문 열쇠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그 방문 고장나서 못 열어요. 안에서도 못 열고 밖에서도 못 열어요. 그래서 방문 항상 열어놨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들어가 버리셔서 말릴 틈도 없었어요. 열쇠공 불러야 문을 열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람? 장모는 바닥에 껴버린 팔이 고통스러운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었고 아내의 전화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었네요. 고객은 화가 많이 난 듯 보였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장모가 어떤 식으로 견적을 냈는지 물어봤어요. 고객은 팔짱을 낀 채 상담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줬어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시곤 같은 동맹이사 업체라며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면 되니 문 좀 열어달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한 뒤 얼마의 금액으로 견적을 냈는지 물어보았고 그 금액보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춰주겠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성사시켜 왔었네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한 거라 분명 직원들의 월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물어보자 괴로워하고 있던 장모는
저희 업체가 망하면 직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 1.5배를 올려주겠다는 어이없는 조건까지 내밀었었고, 어쩔 수 없이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을 생각하니 장모의 입에서 듣게 된 설명에 더욱더 용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열쇠공이 늦게 오길래 고객님께 물어보니 다시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필 오던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며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그 사이 장모의 팔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지 고통스러워하길래 팔 사이에 세제를 바르기도 해보고 강제로 팔을 안쪽으로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집도 아닌 고객님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고, 장모는 나 죽겠다며 장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장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며 전화를 끊던 순간 갑자기 장모가 들어간 방 안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장모의 방 안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도 냄새를 맡았는지 기겁을 하며 당황하길래 안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자 불이 났다며 전기장판을 틀어놨는지 합선돼서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장모는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서둘러 방법을 찾아보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구조 요청을 했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지만 벌써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숨이 막히는지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고 마냥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장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가고 있으니 기다리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길래 전화를 확 끊고 싶었지만 장모의 생사가 갈린 문제라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기겁을 하며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객에게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고 침착하게 설명한 뒤 화장실로 달려가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방문 밑으로 물을 계속 부었어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문 밑 틈 사이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닿지 않는 곳에서는 급격하게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지 밖에 창문에는 엄청나게 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이사 업체 중 한 곳이 근처에서 이사를 하고 있었는지 119보다 먼저 사다리차가 도착했고 서둘러 화재가 난 곳으로 사다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장인이 장모가 있는 창문 쪽으로 올라갔고 손에 들고 있는 파이프로 창문을 사정없이 깨부쉈습니다. 그리곤 안쪽에서 파이프를 문틈 사이에 끼더니 장모의 팔이 껴있는 부분의 틈을 최대한 벌리자 장모의 팔이 그제서야 빠졌고 서둘러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벌써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사다리차를 제가 있는 쪽으로 대달라며 목이 터져라 외쳤고 그렇게 제 앞에 사다리를 갖다 대는 순간 대야에 있던 물을 몸에 부은 뒤 수건으로 입 쪽을 묶고 연기가 자욱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모와 장인을 서둘러 사다리차에 힘겹게 올렸습니다. 장모는 쉽게 올렸지만 장인을 들어 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안간힘을 쓰는 사이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고 저까지 쓰러지려던 찰나 간절히 원했던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저희 모두는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고 저희 모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장모와 장인은 너무 많은 연기를 마신 탓에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장모는 화재로 인해 얼굴에 화상까지 입고 말았네요. 아내는 옆에서 저를 간호해주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장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장모는 의식불명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장인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네. 자네 회사에 내가 돈을 좀 주고 견적을 보러 갈 때마다 보고하라고 심어놓은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자네 장모가 견적을 보러 가기 싫다며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며 자기 딸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밤마다 솔직히 괴로웠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전부 설명을 했지. 자네 업체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흡수해서 더 확장시키고 자네를 내 밑으로 두게 하려고 계획을 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결국 벌 받은 거지. 우리 업체보다 자네 업체가 훨씬 잘 되다 보니 솔직히 배가 아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야. 내 딸 소민이한테도 아빠로서 면목이 없네. 최소방 내가 뿌린 씨야 날아서 걷어갈 테니 자네가 우리 업체 사람들까지 걷어들여주게. 내가 이 모양이니 누군가는 운영해야 하는데 그래도 평판이 좋은 자네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앞으로 평생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겠네. 그러니 인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게. 어른으로서 자네에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준 거 인정하니까 소민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저 사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나 또한 몸이 이래서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소민이와 함께 얼굴 보여줄 수 있겠나? 제발 부탁하네. 장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내는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되니 당연히 화가 나고 장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장모와 뒤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시선에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제가 등을 돌려도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태에서 아내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장인의 용서를 받아주면서 상황은 종결되었네요. 그렇게 장인이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현재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신 그때의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이사를 해드렸네요. 고객의 말을 들어보니 장시간 전기장판을 틀어놓았던 이유는 고객이 허리가 안 좋아 자주 찜질을 해야 돼서 오랜 시간 틀어놨던 게 결국 화재를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어찌되었든 화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가족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신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때 무상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아내는 일상생활에서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장모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아내가 기운을 차릴 것 같네요. 남이 잘 된다고 시기 질투를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장인이 결정한 길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거니 앞으로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때의 일들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들 또한 항상 자신의 이득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상황이든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건 가족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되던 못 되던 그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언제나 뒤에서 응원할 테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